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6.25 초기 자국민 학살과 이승만, 이것이 여러분 바로 딱 때를 맞추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방송에 앉을 때쯤 되면은 이마 아마 6월 말쯤 될 거예요. 이때가 이제 대전, 충청, 호남 지역에서 일어났던 자국민 학살입니다. 6.25인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우리나라 국군이 내려가면서 죽인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적어도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그리고 이게 피해자 유족들까지 다 합치면은 한 7,000명을 죽였습니다. 그 외에도 호남 지역에 이런 데서 일어났던 사건이 많단 말이지. 충청도에서도 그렇고. 어째서 이랬느냐? 바로 그거는 이승만이 내려가면서 대구까지 내려갔다가 너무 많이 내려왔다 싶어 다시 대전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전주로 갔다가 다시 목포까지 배로 갔다가 다시 또 뭐예요? 대구로 와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사실은 이런 경로를 취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면서 벌어진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살은 명확하게 명령계통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 정신없다고 했던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승만은 대단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습니다. 뭐에 있어서만큼은, 자국민들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열받는 거죠. 자, 지금부터 하나씩 대전, 충청, 그리고 호남 지역으로 내려오는 이승만의 학살 사건을 보겠습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킬링필드라는 게 캄보디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었습니다. 1950년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미군 1기병사단 제7기병연대에 의해서 벌어졌다 이거죠. 이건 좀 나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청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넷플릭스의 텔레비전 드라마 메사야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넷플릭스에서 드라마화한 건데, 거기에 알마시히라고 불리는 메시아를 의심케 하는 그 사람이 미국 대통령하고 딱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10대 사건을 들죠. 미군이 저지른 범죄, 거기에 저게 들어갑니다.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그 방송에서 한국의 노근리라고 하는 곳에서 당신네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노근리 사건의 합동 위령제를 지내고요. 저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렇게 총탄 자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안에다가 사람들을 밀어넣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총으로 쏘아서 다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저기 밑에 신문 기사가 있죠. 미군 양민학살 공식 문서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7월 26일 날 저 굴다리 안으로 모두 들어가라라고 했는데, 저 안에, 저 백성들 안에 뭐냐면은 공산당 좌익분자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기관총을 쏘아가지고 저 400명을 전부 다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1950년 8월 3일, 이거는 좀 더 나중입니다. 8월 3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이야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야포라고 하는 곳에 저기 지금 맨 아래 사진 보시면은 그게 나오죠. 위령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미군의 지시에 의해서 여수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여수로 오는 배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포라는 곳에 배를 정박하기 직전에 모두 다 총을 쏴가지고, 근데 그 총을 어디서 쏘았는지 아십니까? 미군의
공군기에서 총을 쏘아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기 뭐냐 하면은 미군 폭격 사건,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인근 해상 1950년 8월 3일 진실 규명 결정일이 2010년 6월 30일. 무려 60년이 지나서야 진실 규명이 됐다. 1950년 8월 3일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인근 해상에서 피난민 배에 타고 가고 있던 민간인들과 50년 8월 9일 여수시 남면 두룩 여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 미군의 불법적인 폭격으로 희생된 사실이 밝혀져 진상규명으로 결정된 사례. 여러분, 미군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남로당 패거리가 먼저 시작했다, 그래서 미군이 죽였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범죄인 것, 전쟁 중에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 범죄인 것입니다. 1950년에 벌어진 일을 2010년에 와서야 진상규명이 결정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우리 남한에 비일비재했다. 지금까지 본 거는 얼라장난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탐사 구독, 좋아요. 1949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됩니다. 1948년에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에서 여순 사건이 일어나고 1948년 4월 3일 날 4.3 사건이 일어나서 쭉 진행되는데 이승만이 49년 12월 1일 날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게 되죠. 여기 제1항에 보시겠습니다. 국가보안법 1항부터 9항까지 제가 다 가져왔는데요. 1항에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단체 내에서의 지위에 따라 구별하여 처벌되며 가입을 권유한 자도 처벌된다.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죄. 자, PD님, 여기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이라는데 반국가단체는 무슨 단체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겠습니까? 반국가단체요? 예. 뭘까요, 도대체 이게? 당해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야당입니다, 이게 야당. 여러분들. 야당을 반국가단체로 이승만 정권에서 정한 건 아닌데 사실상 수시로 경찰들이 들어와 가지고 야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갖다가 전부 다 통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야당에 가입하는 건 역시 반국가단체에 가입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저기서 말하는 국가는 여당이 이승만 정부가 됐죠. 자유당인 거예요. 국가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당에는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의힘 당 쪽에는 없는, 국민의힘에는 당원만 있는데 우리 민주당 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의원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의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반국가단체로 몰려가면서까지도 야당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하나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없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이때까지 자기가 한 표 찍으면 60표로 해주던 게 너무 그립거든. 그러니까는 그걸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보세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유행에 따라 소정의 벌을 받는다. 이래 놓으니까 뭐냐? 야당에 가입하는 행위는 일체 안 된다고 된 거예요. 이러니까 뭐야? 국가 공무원은 야당에 가입하면 안 된다가 되니까 여당에도 당연히 가입하지 말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국가보안법상의 규정. 무슨 공무원의 정치 중립이 개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국가보안법상의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로 치니까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난 거야. 따라서
전교조라든가 국가공무원 노조라든가 이런 거 국가보안법만 없어지고 나면 이건 전부 다 합법입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그게 다 불법이 돼 있는 거예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 또는 이들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협의하고 국외 공산계열을 위하여 위의 행위를 한 자 등은 소정의 처벌을 받는다. 여기에 보면 뭐예요? 반국가단체는 분명히 북한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든 법의 1항하고 2항만 보기 때문에 이걸 사항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국외의 탈출인데 뭐냐 하면은 국내로 자꾸 소환시켜서 경찰들이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망에 있는 거는 네. 지금 용산에 계신 윤석열 씨 부인이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반국가단체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한 자와 이들로부터 그 점을 알고 그 금품을 받은 자는 소정의 처벌을 받는다. 이거 최재형 목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받았잖아요. 최재형 목사가 북한에 갔다 온 걸 알면서 받았잖아. 그 책도 받았죠. 책도 받았잖아. 책은 버렸는데 그 변호사가 가져갔다고 해서 도난죄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사망에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위반이네. 이런 일국의 대통령 부인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정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보십시오. 반국가단체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한 자, 그분 아닙니까? 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시겠네. 이야. 자, 6항 보시겠습니다.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단체 또는 국외 공산계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소정의 벌을 받는다. 아니 PD님,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카카오톡 했죠. 카카오톡 그거 통신을 한 자 국가보안법 폐지 되겠네요. 알면서, 맞죠? 알면서 그 햄을 알면서 했잖아. 이러니까 국가보안법이 개 같은 법이라는 거예요. 에이, 정말 진짜 내가 여러분 1편부터 9편까지 다 읽지는 않아도 지금 3항하고 6항만 보셔도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법이라는 거 아시겠죠? 뉴탐사 구독, 좋아요. 1949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니까 어떻게 돼? 여수, 순천과 그 다음에 전라남도와 제주도에 있는 각종 공산계열이 모두 체포됩니다. 체포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대전 형무소로 가는 거예요. 자, 1919년 중구 정촌동에 설립이 됐어요. 1984년도 대전 유성구 대정동으로 이전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조승래 국회의원입니다. 따라서 대전 유성구의 조승래 의원은 이거를 다른 데로 옮기자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관련 수감자 이관술 등 대구 11 미군정 반대 민주화 항쟁 관련 수감자, 제주 4.3 통일민주화 항쟁 관련 수감자, 여수 순천 통일민주화 항쟁 관련 수감자, 그 다음에 신탁통치의 찬탁 관련 좌익 혐의 수감자, 그 다음에 보도연맹원, 이게 중요합니다. 보도연맹원. 쌀 한 가마씩 줄 테니까, 보리 한 섬씩 줄 테니까 예전에 좌익이었던 사람은 모두 다 등록을 하면은
보도 말 그대로 뭐냐 보상해 주겠다. 길도자죠. 이 보상해 주는 길, 즉 좌익 혐의에서 어떻게 돼? 우익으로 갈아탄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한테 매니페스팅을 해주면 거기에서 보리, 쌀, 그 다음에 쌀 세섬으로 이걸 보장해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김수로가 나와가지고 이은주를 처벌했던 게 뭐예요? 태극기 휘날리며의 한 장면 아이가 그걸 가지고 처벌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올린 거를 수많은 민간인들을 다 그냥 진위 여부 없이 즉결 처분해버린 거. 그게 바로 보도연맹원 사건인데 보도연맹원들이 대거 붙잡혀 와 있었습니다. 대전형무소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 갱생 수감시설을 제외하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감시설입니다. 교도 죽은 수가 700명, 최상급자는 2급 이사관이요. 고위공무원단 중에 한 명이죠. 이런 시설이 없다고, 여러분들. 이런 시설이 당시에 피해자들이 몇 명이었으면 3,000명 가까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요, 이거 한 200~300명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학살의 규모를 줄여야 되니까. 1950년 7월 1일에서 17일까지 여러분 17일까지입니다. 17일까지 세계에서 가장 긴 무덤. 이 쭉 이게 전부 다 무덤이라고. 일렬 종대로 쫙 앉혀가지고 전부 다 총을 땅 쐈단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이 죽음 뒤에 이거는 뭡니까? 확인사살하고 있죠. 여러분 이 확인사살하는 새끼, 이 새끼의 이름을 제가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죽이기 직전에 사람 이때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었는지 몰라요. 벌벌 떨고 완전히 막 죽기 살기로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국가의 형을 5년형 10년형을 받고 성실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던 수감자입니다. 그러면은 내려가면서 누가 죽이라고 했던 교도소장은 이거를 제대로 잘 인수해가지고 안전하게 데리고 내려가서 계속 수감 생활을 시켜야죠. 이렇게 다 죽여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다 죽이는 건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 보스니아 내전에서 세르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도 안 하는 행동이에요. 그 인종 청소에 잔악한 그 보스니아 내전은 6.25 초기에 비하면 그거는 희생자도 아니에요. 정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골령골이라고 합니다. 골령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전부 다 죽인다. 몇 겹으로 죽여서 하면은 사람 뼈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비참할 때가. 어우 열받아. 대전 산내동 골령골 민간인 집단 희생지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돼 있죠. 저기 골짜기 전체가 학살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 전쟁 민간인 집단 희생자 전국 평화위령공원 예정지 1번 학살지, 2번 학살지, 3번 학살지, 4번 학살지, 5번 학살지, 6번 학살지, 7번 학살지, 8번 학살지. 학살지가 몇 군데야 진짜. 여기 KBS 7시 뉴스 2021년 뉴스입니다. 굴삭기로 땅을 파내자 유해 수천 구가 한 번에 3,000명이 저렇게 죽어서 묻혔다. 세계에서 가장 긴 무덤 7월 1일부터 7월 17일 제헌절에 맞추어서 끝난 총소리입니다. 누워서 총을 기다리면서 뒤를 돌아보는 이 남학생은 한 몇 살 정도 돼 보입니까? 12살? 13살? 아니면 아무리 많아봤자 20살?
세상에 이런 청소년들을 즉결 처분을 한 게 이 대전 골령골 학살 사건입니다. 무려 3,000명을 죽였다고요. 정부 발표는 1,700명이고 이 밑에 확인사살하는 권총을 들고 있죠. 권총을 들고 있으니까 장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빵을 한 조각 훔쳤습니까? 사람을 한 명 상하게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사상범으로 몰려있던 사람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몽양 여운형 선생, 백범 김구 선생을 지지하던 전국의 약 50%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나름대로 뭔가 좀 글깨나 읽었고 방귀깨나 끼고 그 다음에 어깨에 뽕브라자 좀 들어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다 죽여버립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에 태극기 하는 사람들은, 그 어르신들은 무슨 근거로 6.25 때 저 사람들을 다 살려놓았으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반란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전주 형무소. 자, 호남으로 내려옵니다. 전주 형무소 1,400명 더하기 800명. 오른쪽부터 보시겠어요. 이곳은 1950년 6월 말부터 7월 20일까지 전주 형무소 수감자 1,400여 명이 무고하게 집단 희생된 지역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발생한 전주 형무소 수감자의 집단 희생지이므로 함부로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주 지역 한국지연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개토제, 전주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희생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4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주 형무소 재소자 중 여순사건 연루 혐의자 및 좌익 사상범 1,500명. 당시 전주 형무소 교도관 증언, 인민군 남하시에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곳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활계지를 비롯하여 완산구 효자동 공동묘지, 황방상, 잔치산, 전주동구 동문쪽 야산기슭, 형 완주군 정자리, 전주 한전자리 등으로 끌려와 국군 7사단 3연대 및 해병대에 의해 적법 절차 없이, 이게 바로 즉결 처분이죠. 백선엽, 백인여비가 그토록 좋아했던 고귀한 생명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산 41-1번지 일대, 함부로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뒤에 800명은 내가 왜 적었느냐? 북한군에 의해서, 열어보세요. 전주 형무소 2번의 학살, 북한군에 의해서 또다시, 점령되기 전에는 인민군에게 협조한다는 이유로 1,400명을 전부 다 죽여.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북한군에 의해서 9월 16일에 올라갈 때까지,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6일에 벌어졌으니까 9월 16일에 올라갈 때까지 800명을 저 전주 형무소 학살 사건에서 학살자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모조리 북한 인민군들이 잡아서 우물에 빠뜨려 가지고 익사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보도연맹에 내려진 가혹한 형벌, 쌀 준다고 해서, 보리쌀 준다고 해서 가서 이름을 올리고 됐다. 그 다음에 각 기초자치단체, 말 그대로
전주시, 군산시 등의 할당량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 할당량에 따라서 모조리 다 사람을 전부 다 했다. 자, 신뢰할 만한 정보통의 1950년 7월 1일 보고에 따르면 민간인 1,400명이 경찰에 의해 살해됐다. 이들의 시신은 대전에서 약 4km 떨어진 산에 빼장됐다. 제25사단 CIC 파견대 전투일지 미군 문서입니다. 이것도 왜 허위 사실이라고 한번 해보시죠. 자,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 전국 요시찰인 전원을 경찰에 구금할 것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뭐냐 하면은 저렇게 1,000몇백 명씩 죽이는데 최고 명령권자는 누구였을까요? 일개 대전 교도소장, 전주 형무소장이 저거를 다 죽였을까요? 최고 명령권자는 누구였을까요? 피디님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대통령이겠죠. 당연히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가는 곳에 인민군의 폭동이 일어날까 싶어서 전부 다 죽여라. 저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이죠. 그러면 아니, 기독교 장로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예. 6.25가 시작됐을 때 네. 이승만은 바로 부산으로 갔잖아요. 아니, 부산으로 안 가고 대구로 갔다가 다시 대전으로 왔다가 대전에서 전주를 거쳐가지고 목포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부산으로 갑니다. 대구로 갑니다. 대구에서 또 다시 부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학살의 루트가 이승만의 피난의 루트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 우리 PD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학살의 루트가 바로 정확하게 이승만의 피난길이었던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미리 다 처리해 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억울한 옥살이. 그것도 5년형이라면 손꼽아서 풀어날 날짜를 기다리고 있던, 성실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억울한 옥살이 하던 사람들을 전부 다 어느 날 다 데려다가 다 쏴 죽인다. 그 다 쏴 죽이는 것도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교도소장이 2번이나 물었다고 하죠. 정말 다 죽입니까? 정말 다 죽입니까? 그러니까는 그 전화기 안에서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 죽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도관하고 교도소장이 엉엉 울면서 총을 쏘았다고 하죠. 끔찍한 전쟁 범죄. 그게 뭐냐? 민간인 학살입니다. 여러분, 루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전에 강의에서도 한번 나왔죠? 루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소장. 자기는 평범한 공무원일 뿐이고 아돌프 히틀러가 죽이라고 해서 죽였고 버튼을 눌렀을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성실한 공무원이었던 루디 삼촌이라고 하는 한나 아렌트의 친한 친구의 삼촌쯤 되는 사람입니다. 루디 삼촌이라는 사람이 리히터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자기 근무지니까 이러고 서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웃으면서 찍은 거죠. 기괴하죠. 아주 기괴합니다. 마치 한동훈이가 뭐를 들고 찍었습니까, 그때? 예, 생닭을 이렇게 들고, 봉고차에서 차문 열고 이래가지고 찍은 사진. 그것만큼이나 기괴합니다. 저게 저렇게 평범한 독일 사람들이 요 수용소 안으로만 들어가면은 나치 학살의 직접적인 범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뭐야?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악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악마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야?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왜 이 얘기가 먼저 나오느냐? 자, 그 다음에 제노사이드, 대학살의 명령권 개통.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이승만, 법무부 장관 이우익, 이 사람이죠. 이우익, 내무부 장관 백성욱, 헌병대장 송요찬, 이 안경 낀 사람, 여러분. 그 다음에 이형근 제2사단장, 이형근. 그 다음에 대전지검장 정재환 검사. 여기서부터 이제 집행자의 그거에 있죠. 그 다음에 헌병대 심용현 중위 집행자입니다. 여러분, 이형근 장군이라는 이 사람 모르십니까? 그럼 이 사람은 아시겠네요. 가수 이헌의 아버지. 1974년도에 그 유명한 노래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그 한마디였었네. 피디님 이 노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잘 가세요. 들어는 본 것 같습니다. 예? 들어는 봤습니다. 예. 아니 불러보셨잖아. 왜 그러세요? 그렇게까지는 되지 예. 않았습니다. 잘 가세요 잘 있어요를 불렀던 가수 이현의 아버지입니다. 부끄럽게도 제 아버지의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가수 이현이. 대전 골령골 학살 사건의 명령 주동자라는 것은 죽어도 알지 못했는데 우리 아버지의 둘도 없는 친구가 가수 이현이었고 가수 이현이 경희고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아버지의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이형근의 아들입니다. 우리나라 군번 제1번 이형근의 아들. 그래서 대전지검장 정재환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다 죽여라고 얘기했고 정재환 검사는 대전 교도소장한테 전화를 해가 다 죽여 그러고 저 헌병대 심용현 중위가 실제로 죽이는 거를 전부 다 감독하고 돌아다니면서 죽이고 아까 봤던 확인 사살까지 하는 놈이 저 심용현입니다. 그럼 저 사진은 누가 찍었는데 바로 CIC의 소령이었던 에버튼 소령이 찍었습니다. 저 사진을 찍자 저 소년이 뒤를 돌아봤다고 합니다. 혹시 자기가 살려주나 싶어서 뒤를 돌아봐. 저 희생자는 여자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자도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저기서 심용현 중위, 정재환 검사 전부 여러분 뭐에 관련되어 있는지 좀 아니 그러면은 자 보자. 이승만은 그렇게 됐다 치자. 법무부 장관 이우익이라는 사람도 뭐 그렇게 됐다 치자. 그 다음에 내무부 장관 백성욱이라는 사람은 저 사람은 스님인데 어떻게 저런 행위에 간담할 수 있었지? 라고 의심할 수 있다 치자. 그 다음에 헌병대장 송요찬 대령은 마지막에 이승만이 1960년 4월 28일 날 안 나간다. 대통령 자리를 못 내놓는다니까 송요찬 대령이 가서 내놔라 그랬잖아요. 송요찬 대령은 제주 4.3 때 제주도민들을 엄청나게 학살한 장본인이거든. 그래서 송유찬 대령도 뭐 그럴 수 있다 쳐. 그 다음에 이형근도 방금 내가 가수 이현의 아버지라 그랬죠. 자, 정재환 검사 여러분 뭐하는 사람이었을까? 부산 동아대학교의 창립자가 됩니다. 석당이라는 호까지 받아가지고 부산 동아대학교의 창립자가 돼요. 여러분 부산 동아대학교가 바로 대전 골령골 학살의 책임자가 바로 부산 동아대학교의 창립자였던 거야. 여기 이 사람
동아대학교 초기의 건물, 그래서 석당일기라는 자기의 동아대학교의 그 창립 실화를 담은 일기를 써. 저기에 골령골 학살, 전주형무소 학살자는 기억자도 안 나오고 지역자도 안 나옵니다. 저기에 동상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거 대전 KBS에서 취재한 영상이 있으니까 저한테 달라고 하십시오. 거기에서 대전 KBS 기자가 동아대학교에 가가지고 저 동아대학교의 지금 이사장은 저 석당 정재환 저 새끼가 죽고 없거든. 그래갖고 지금 이사장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물어봅니다. 2년 전에. 그 물어보면 뭐라 하잖아. 그런 일은 없었어요. 잘 좀 알아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이런 그걸 해요? 지난 70년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이러고 있어요. 그거 잘 알아보고 하세요. 괜히 엄한 사람 잡지 말고. 동아대학교 법대가 유명해서 지금도 동아대학교에 로스쿨이 있습니다. 그 동아대학교 로스쿨이 들어서도록 한 것이 대전 골령골과 전주 형무소의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때려잡은 5,000명 가까이를 모조리 학살한 그 공로로서 이승만에게 저거를 받았다고 하면 저거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국가보안법으로 합법적으로 학살을 저지른 최초의 검사가 되겠네요. 바로 그거죠. 학살 명령을 내렸다. 대통령께서 지금 내려오시니까 그 반란에 그게 있으니 인민군에게 동조하거나 미리 반란을 치지 못하도록 모조리 다 죽여버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도소장은 진짜요? 진짜 다 죽입니까? 다 죽여버려! 진짜 다 죽입니까? 죽일까! 이거 아닙니까? 그죠? 왜 또 아무 책임 없다고 해보지? 나는 전화를 했을 뿐이다. 나는 죽이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이렇게, 전화를 했을 뿐이다. 여보세요. 다 죽이세요. 이 희만이 아까 그랬잖아. 나는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서 버튼을 눌렀을 뿐이다. 버튼 누르니까 독가스가 나오는지 나는 몰랐다. 따라서 버튼을 누르니까 다 죽였다. 자, 그러면 피디님, 총에 방아쇠를 땡긴 새끼는 진짜 책임자 아닙니까? 그죠? 총에 방아쇠를 딱 생겨갖고 일례로 돼 있는데 확인 사살까지 한 새끼라면은 그 새끼는 진짜 책임자죠. 그리고 그 새끼가 헌병대 중위쯤 되면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중위면은 하위 계급이니까. 그래, 제일 많이 죽여. 사실상의 5,000명 전원을 죽였을지도 모르는 사람. 왜냐하면 확인 사살을 다 합치면 그 5,000명 전원을 죽였을지도 모르는 그 새끼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대전 골령골 학살사건 집행자 심용현 중위, 성신여자대학교 2대 이사장. 인마가 심용현이야. 여러분 뒤에 서 있는 놈 심용현이야. 성신여자대학교 교비 횡령 사건의 범인이었던 심화진. 여러분 심화진이라니까 기억났나요? 전인범 특전사령관의 마누라. 그리고 198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홍숙자, 여러분 홍숙자 한국사회당 여자 후보 하나 있었잖아. 홍숙자의 며느리. 여러분 그리고 성신여대 2대 이사장인데 그 딸이 심화진이야. 지금 성신여대 총장이죠. 심화진의 아버지, 즉 나경원의 딸. 여러분 한나라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의 딸을 둘러싼 각종 입학 비리의 중심에 서 있는 교비 횡령 사건의 주인공 바로 심화진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심용현이에요. 이건 동상이죠. 여러분 정재환, 그리고 동아대학교 설립자 정재환, 그리고 대전 골령골 학살 사건의
실제 우리나라의 그 헌병대가 제대로 못 쏘면은 그 사람 다리에다 총을 쏘아가지고 이 새끼 네가 안 쏘면 너를 쏘아 죽이겠다라고 얘기하고 한 명 한 명 전부 다 확인 사살까지 했던 심용환 둘 다 한국 교육 분야로 해서 모두 국가유공자 훈장을 표창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은 분노할 것도 안 남아있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절반도 못 왔습니다. 너무나 분노스러운데 아직도 강의의 절반도 오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자,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야, 최치환이 제주 4.3에서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연좌제로 하면은 김무서인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늘 그것도 동아대학교 저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심화진이도 심용현이의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좋아요. 그런데 제주 4.3 사건, 그리고 각종 좌익사범, 그 다음에 여순 사건,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좌익사범 사건에 온갖 때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암암리에 이 연좌제 제도가 남아 있어가지고 납북자나 월북자, 반정부 반체제 활동가, 가족 등을 올가맸습니다. 얼굴도 못 본 납북 월북자 때문에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 사회생활에 많은 불이익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실 법적인 제도로서의 연좌제만 없는 것이지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인식으로서의 연좌라는 것은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범죄자의 연고자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멸시당하거나 기피당하는 것은 인간 사회 전반에 있어 왔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친일파라면 제가 여기에 서서 역사 독립군으로서 얘기하는데 굉장한 허들이 있을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13조 헌법 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연좌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 수천 명을 학살한 심용현이나 정재환 같은 사람들은 교육 공로자로서 어마어마한 칭송을 받고 대전 골령골이나 전주 형무소에 있는 일은 아예 안 가르쳐버리고 심용현부터 여기 안 가르쳐버리고 저거 딸내미도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그 앞에 정재환도 보였어요. 정재환도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동상까지 세워져 있고 훈장도 받고 지가 세운 학교가 로스쿨도 되고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영남지방의 학살 사건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흥분을 하는 것은 이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나올 6.25 때 민간인 학살, 이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며칠 전 서울시 의회에서 오세훈 씨가 이런 발언을 오세훈 씨가 오세훈 씨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의원님이 하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이 달라요. 물론 아실 때 있었던 일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업적까지도 필요 이상으로 폄하된 측면이 있다는 건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기념관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역사적인 인물은 공과가 있다
하는 걸 전제로 후손들에게 잘못한 부분은 반복되지 않도록 또 잘된 부분은 초대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기틀을 잡으셨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시민적 공감대가 선행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이곳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봤을 때 쉽게 끝날 일은 아니구나. 시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저희가 계속 관심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짓지 말고 김소월 기념관을 지어. 네, 여러분, 그 6번째 강의 여러분께서 제 혈압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잘 받쳐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이 강의가 몇 강까지 갈지 모릅니다. 20강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승만의 숨겨진 엄청난 역사적 진실, 민중학살의 진실,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모욕했던 그 진실을 하나하나 다 까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